네, 오늘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 출석 거부에도 강행됐습니다. 또 특검의 최순실 특검 수사도 김기춘 자택 등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탈당파 신당의 개혁 보수신당 창당도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전국인데요. 정치권의 핫 이슈들 두 전문가 모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철근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서울구치소하고 남부구치소에 나눠서 국조특위위원들이 그 찾아가서 청문회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간에 면담을 통해서 증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2시 24분이면 지금 그렇죠? 지금 들어갈 상황인데요. 네, 들어갔나요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고 있는데 사상 최초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청문회는 네. 그 한보 사태가 났을 때 그 정태수 회장을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 했던 그 구치소 청문회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동행명령을 2번이나 거부하고 네. 지금 구치소 감방 내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2개 조로 나누어서 네.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감방에 가서 청문회도 아닌 청문회처럼 이게 면담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8명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위원장하고 네. 민주당 의원 3사람, 새누리당 의원 3사람, 정의당 의원 1사람에서 8명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위원 1사람하고 방송 카메라 1대. 그 국회 방송 카메라 기자가 들어갔다는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실효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을런지 실제로 뭐 이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 의원들이 계속 뭔가를 물어보고 질문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청문회는 아닌데 또 청문회처럼 그게 좀 진행되는 이런 양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구치소의 의무실장도 몸 상태는 별 문제가 없다. 거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나무로새 그리고 2번 국회가 동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구치소까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이 행태를 본다면 정말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더 크게 위반되는 거 아닐까요? 네. 국민정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수감실까지 결국 들어가 있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청문회 불출석하면서 불출석 사유도 좀 이상했죠. 처음에는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항장애라고 그래서 이건 무슨 장애인가 싶더니 나중에는 또 심신이 회폐해서 또 새로운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냈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불출석을 했고요. 네. 수감실로 가더라도 증인으로서 선서를 안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아닌 겁니다. 사실상. 글쎄 말이에요. 그게 증언으로서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문 보고서에는 최순실의 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국조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했더니 뭐 대답을 하면 대답을 했다라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안 하면은 안 한 그들의 모습만 국민들이 보는 거고요. 청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들, 들어야 될 부분들을 묻고 답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뭐 수감실 내에서 등을 돌리고 청문위원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않는 그 모습,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저는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그래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거를 네.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다, 사실은. 네. 지금 말씀하신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에 뭐 그런 부분에 위촉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 자체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강제 수사도 아니고 또 어쨌든 설령 강제 수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의 원칙이니까 그 자체로 답답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양지열 것이죠. 변호사님, 만약에 이러한 최순실의 태도, 안종범의 태도가 뭐 법률적으로 자기네들 위반이 아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 뭐 효과가 없다 그랬더라도 재판 과정이라든가 검찰의 구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까지 불출석했다는 거를 양형사유로 삼기는 조금 어려워 어렵죠. 보입니다. 다만 뭐 판결문에 그런 줄이 하나가 들어갈 수는 있죠.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수사 태도를 조사 태도를 계속했다라는 네. 정도까지는 아마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깜빵 청문회라고 해야 됩니까? 예. 네? 구치소 방 안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수감실 안에까지 들어간 거죠. 수감실 청문회입니까?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 하태경 의원인가는 자기가 과거에 학생운동했던 데를 다시 와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그러던데 김철근 교수님은 그런 경력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서울구치소 있습니다. 가봤습니까?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 하여튼 논의 얘기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부구치소하고 서울구치소 어떻게 갔는지. 자, 지금까지 청문회가 몇 차례 있었죠? 다섯 차례 있었죠. 네. 5차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쭉 보셨을 때. 좀 안타까운 네. 게 많습니다. 우선 그 증인들이 불출석해서 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하고 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가 네. 상당히 좀 송곳 같은 질의를 좀 국민들은 바랬는데 칼이 좀 무뎠다. 그러니까 준비 정도나 물론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강제성이 없고 글쎄 말이에요. 자료 요구 정도 할 수 있는데 자료 요구도 안 내면 뭐 방법이 없는 상태고 네.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제적입니다. 의회 조사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했을 때는 처벌 조항도 굉장히 강한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조항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상당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한계들을 속에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규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본인이 한 건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호통을 친다든가 이런 좀 구태의연한 모습은 여전히 있었다. 특히나 그 많은 오해나 의혹을 샀는데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령인가요? 그 고령 향후에 예. 향후에 여러 사람들 관련자들이 그 얽혀 있는 네. 심지어 뭐 사진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저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뭔가 봐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그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국민들은 5차례의 예. 청문회를 보면서 그렇게 흔쾌하게 청문회 좀 괜찮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런 청문회를 하려면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하여튼간에 핵심 증인들은 안 나왔지만은 김기춘이라든가 우병우라든가 뭐 저 이대 총장 또 차은택, 고영택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 어떤 그 국회에다가 딱 세워놓고 나름대로 국민의 이름으로 뭐 심판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조사하고 한 건 사실 아닌가요? 저는 의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적절한 모습마저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자꾸자꾸 의원들도 각성을 할 것이고 또 가장 컸던 이번에 청문회에서 핵심적인 어떤 기여를 했던 분들이 다름 아닌 국민들이셨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증거 자료를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서 SNS 보내가지고 문자 보내주고 해서 거기서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해도 그렇게 하루 종일 모르쇠로 하다가 막상 네티즌들이 찾아낸 그걸 가지고 이제야 기억이 좀 돌아온다. 그런 얘기까지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요.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게 예전에 뭐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네티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우리 각국의 비리 인사들이 각자 우리나라 와서 무슨 짓 하거나 이제 서로 알려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문제 일으킨 인물이 미국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미국 시민들이 알려주고 미국 시민들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뭐 비리 저질러서 한국 와서 숨어 있으면 알려주자. 이걸 네티즌들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데 청문회도 그 모습을 보이는 양 거죠. 변호사님 보시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국회 청문회가 이건 조사 청문회가 아닙니까? 예. 특별 어떠한 법률적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됐던 불출석이나 동행명령 거부 이런 것들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법적으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처벌 예. 조항도 있고 위증죄도 처벌하지만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아니요. 우리 청문회 고생했으니까 또 넣자 이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실질적으로 이게 처벌받은 적도 그래서 없었고 그 겁을 안 먹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근데 마침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의 내용이 특검의 수사 내용과 겹친 분이 꽤 많았고 네. 특검에서도 그 청문회장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증거자료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나와서 저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번에는 위증죄로 우리가 인지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특검이 하는 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명확하게 위증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벌을 해서 네. 그렇게 국회를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줄어들어야죠. 그래야. 자, 네, 말씀하시죠. 두 가지 정도는 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국회의 조사 권한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다. 지금 뭐 자료 요구 수준을 좀 넘어서서 이른바 강제 조사권에 준하는 네.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지금 저 증인들이 안 나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동행명령 정도고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칙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체포영장에 준하는 구인 절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중요 증인들이 안 나올 수 없는 반드시 국회 청문회장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예상보다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요. 타겟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현 장관, 그리고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특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뭐 슈퍼 특검이라 해서 굉장히 기간을 긴다고 생각하는데 최장 120일이고요. 네. 지금 20여일은 준비 기간은 이미 지나갔고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70일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변부 조사는 이미 검찰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문영표, 조윤선 이 장관들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네. 다음에 대통령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잡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 핵심적인 그러니까 제목은 뭐냐면 이른바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물증 확보 차원에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특히 듭니다. 문영표 장관은 문영표 그렇겠죠?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진술이 나왔어요. 그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이 그 실제로 합병했을 때는 상당히 엄청난 돈을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장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지시가 가능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청와대에 보건복지 관련 그 비서관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비서관과의 어떤 연계관계가 나온다면, 그건 바로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과 그다음에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그래요. 예. 삼성에서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한테 돈을 220억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 관계를 밝혀내면 이른바 제3자 뇌물죄는 딱 떨어지는 거죠. 양 변호사님, 김진수 현이죠. 현 청와대 양반이 보건복지 비서관이죠. 보건복지 비서관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그랬죠. 됐고요. 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 문영표 전 장관이 이 지시를 누구를 통해서 했겠느냐 말씀하신 김진수 비서관을 통해서 했고 그 지시는 홍한선 당시 기금운용 본부장에게 내려갔던 네. 거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결국에는 내부에서는 이 외부의 자문 없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도록 했었고 그 찬성을 할 만한 위원들을 또 자리에 앉혔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홍한선 본부장에 대해서 1차 조사도 있었고 다시 또 소환 조사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사.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청와대로 가는 계단이죠. 그 계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보건복지부 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삼성이 대가성 임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관계 이런 부분들 옮겨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건? 그거가 말하자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참, 노후자금 네. 쌈짓돈 아니겠습니까? 예. 움직여야 될 돈이 따로 있죠. 그거를 뭐 적게는 뭐 3천억, 많게는 8천억까지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까지 예. 움직이게 만든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거를 대통령이 들어줬단 말입니다. 예. 들어줬기 때문에 대가 관계로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220억, 뭐 재단에는 206억 이렇게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 수사라는 거죠. 지금 매달 우리 국민연금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 분명히 훨씬 더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걸 뻔한 사실인데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국민연금에서. 하여튼 이 수사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특검 수사의 이제 핵심은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지금 그 삼성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김종 차관, 네. 뭐 김기춘, 우병우, 뭐 이런 핵심 라인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기밀 누설죄로만 그 알고 있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네. 사실상 심부름을 하고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한 부분. 교수님 예. 이렇게 특검이 진행되면 밝혀낼 거라고 보세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라든가 삼성과의 그 관계 분명한 부분들 증거를 잡아낼까요?
저는 좀 기대를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박영수 특검이라는 네. 그 특별검사 자체가 기업 수사에 상당한 그 정평이 나 있는 베테랑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 수사를 상당히 많이 해봤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금 특별검사팀에 들어온 걸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처음에 타겟을 지금 삼성과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 글쎄 부분을 말이에요. 잡고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큰 네. 그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겨냥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요. 이 의지가 끝까지 좀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 갖고 양 변호사님, 있습니다.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능력이 있어야 밝혀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어떻게 만한 보세요? 기초 자료 같은 것도 꽤 많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라고 하는 건데 재단에 출연을 한 거는 사실 복잡합니다. 이게 재단 출연을 어떻게 최순실로 다시 연결시키며 그걸 다시 또 어떻게 대통령이 연결시키냐 상당히 고리가 복잡해지는데 말이에요. 예. 뭐 이게 다행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나왔고 그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의 시점들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고 큰 틀이 지금 두 개거든요. 직접 받은 게. 네. 하나가 삼성이 최순실의 승마와 관련된 지원을 한 게 있고 또 제1기획을 통해서 평창올림픽을 또 지원한 글쎄 부분이 있지 말이에요. 않습니까? 이게 두 개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제1기획 김재열 그 사장이 장시호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 지원한 것도 직접적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드린 네. 그거를 어떻게 복잡하게 제3자 뇌물죄로 간다는 거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검찰이 확인 작업에 특검이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재산이 하나 글쎄 아니냐.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만약에 나오면 네. 이거는 최순실이 받은 거 전부 그냥 대통령이 바로 그렇죠. 연결되는 예. 그럼 뭐 정말로 뭐 속된 말로 게임 끝나는 그것도 거죠. 검찰의 특검에서 그거 밝혀내야 될 일종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투 들어요. 트랙을 다 본다는 겁니다. 제3자가 되느냐, 그냥 뇌물죄도 되느냐. 네, 아. 두 개를 다 같이 추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국조청문회하고 특검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자, 내일 오전 10시죠? 김 교수님. 네. 그 새누리당의 탈당 파원들 30여 명이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한다고 탈당한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상황인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어떤 게요? 이른바 친박계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네. 임명을 하면서 임명진 그 목사님이 상당히 강단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고 그래서 네. 이 사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쇄신책을 내놓고 뭔가 그 쇄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네. 당초 35명 정도였던 그 탈당 의원들이 지금 30명 내외이지 않겠냐라고 네. 약간의 조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어찌됐건 20명 이상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집단 탈당을 하고 바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원내 대표를 바로 선출한다고 그럽니다. 네, 하여튼 선출을 그래요. 해서 아마 1월 20일 이내에 20일 경에 창당을 할 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당 절차나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네.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도 임명진 목사 카드가 먹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종의 비박계 처음에 탈당을 결심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명분을 뺏는 데는 충분히 기여를 했겠죠. 임명진 네. 목사가 저는 왜 그 자리를 맡았었는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많다고 누가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 그렇지만 들리던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목소리는 또 친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인데 되자마자 일성이 그거였죠. 아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승민 의원이 안 됐다는 이유로 탈당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 비박계에서 그게 처음에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계산이었던 비판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친박계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뭐하러 들어서 명분을 제공을 해주느냐. 그래놓고 다시 빠져나가니까 봐라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자라면서 하면서 친박에서 바로 끌어들인 게 임명진 목사였고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비박계에서 극복을 해내가서 세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느냐가 그래도 관건이죠. 국민들 바람은 하여튼 나오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나와서 좀 새롭게 좀 해봐라. 나올 겁니다. 아니 임명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할지라도 국민들 바람은 나와서 니를 좀 새롭게 해봐라.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 임명진 목사의 그 방금 얘기한 네. 대로 그런 뭐 일종의 흔들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본 새누리당 이건 이미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이고 집단이거든요. 네. 해체하라는 겁니다. 해체하라는 게 국민들의 많은 네.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네. 이미 배가
난파돼서 그 깔아앉는 건데 선장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새누리당이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임명진 있을까? 위원장 비대위원장 기간도 뭐 1월 중순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전당대회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나오면은 양 변호사님 나오면은 개혁보수신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또 내년 대선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뭐 개혁보수 신당뿐만 아니라 다 같이 다 네. 고민이긴 한데 뭘 하겠다는 건지 당 정책 색깔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네. 게다가 개혁보수 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인데 이 두 분이 완전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김무성 대표는 본인은 대선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종의 뒤에 배경으로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력주자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누구든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 네.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대선을 꿈을 꾸는 분이니까 내가 잘 되는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죠. 유승민 의원은 사실 안보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에서 내놓는 정책하고 오히려 겹쳐지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재벌개혁 하겠다고 하죠. 네.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도 각을 세웠던 분인데 그것만 해도 김무성 전 대표랑 또 각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보수 신당이 사실 가장 크게 일을 두 분이 하셔야 될 분이 뜻이 안 맞으니 네.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부터가 당 색깔 정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박기문 총장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은 박기문 총장 들어와서 경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박기문 총장이 지금 이제 31일이면 임기가 네. 끝나죠. 며칠 안 남았어요. 대략 1월 15일 전후에 네.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박기문 총장 입장에서 네.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책임져야 될 대상 세력인 친박계보다는 네. 오히려 밖에 나와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비박계하고 함께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박기문 총장 같은 경우 친박계하고는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설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예. 박기문 총장 일단 들어오면서 네. 저는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세력을 좀 형성하는 시동을 좀 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개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개헌. 네. 개헌 얘기를 화두로 꺼내면서 네.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나고 보이고요. 네. 예, 물론 이제 들어오기도 전에 반기문 검증이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 됐죠. 박연차. 예, 그러니까 모 네. 언론에서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부를 받았다. 글쎄 말이에요. 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이 검증 과정은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필수 코스다. 네. 이른바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떠 있다가 이젠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본인이 돌파를 해야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간단하게 반기문 총장 얘기 좀 해주시죠. 전 뭐 법조인이니까 가장 궁금한 게 결국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 검증하는 건데 증언들이 참 굉장히 구체적이죠. 거기에다가 무슨 비서관의 수첩도 있었다고 하고 시사 전에 나온 거 예, 말씀하시는 또 건데. 하필이면은 그때 당시 이제 박연차 전 회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네. 현 특검이 박영수 변호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참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과연 쉽게 넘어갈지부터 관심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근 동국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